지난 시간 광구검 2편에 이은 3편입니다. 고구려를 토벌한 공로로 광구검은 영전합니다. 광구검이 이미 사지절 신분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예주 도독제군사의 군직에 군호는 좌장군을 받아요. 자, 그런데 광구검은 정치적으로 조예와 친했고 조예 사후에 조상과 사마이가 정치적으로 대립할 땐 조상파였습니다. 고구려 침략한 것도 조상이 정권 잡고 있을 때예요. 광구검이 사마이 쪽 사람이었으면 전쟁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광구검은 하우연, 이풍과 돈독했다. 하우연은 조상파고 이풍은 사실 특정 세력에 속해 있다 보긴 힘든데 중서령이 되고 나서 사마사를 제거하려다 숙청당하는 인물입니다. 원래 중서령이라는 자리가 권신을 견제하고 황제의 권한 강화에 힘쓰는 자리입니다. 결국 반사마씨로 가는 인물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상과 동양인, 문음과 사이가 좋았다. 그냥 문음과 돈독했다 하면 되는데 문음은 조상과 동양인이었다. 이걸 왜 끼워 넣냐 이 말이죠. 이건 조상이 하나의 연결고리였다는 겁니다. 간혹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고등학생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들 언어 영역, 작가의 의도 이런 걸로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구검이 예주 제군사하고 있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예주랑 양주는 같이 붙어있죠. 양주 병권을 쥐고 있던 왕릉이 난을 일으켜요. 왕릉은 사마이 고평릉 사변의 수혜자면서도 사마이의 독재를 명분으로 반기를 드는 건데 이때 숙청된 조상파 일원이었던 광구검은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 서로 손을 잡을만 하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춘삼반, 중국에서는 회남삼사, 회남삼반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세 명이 다 엮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구검은 왜 조상 일족이 숙청당하는 걸 봤으면서도 왕릉 편에 서지 않았는가? 왕릉은 다른 황제를 내세우려 했어요. 그런데 광구검은 조예와 돈독했었고 당시 황제였던 조방은 조예의 법적 친자였습니다. 새로운 황제를 세우는 건 죽은 조예한테 못할 짓이라 봤을 것이다. 제갈탄이 광구검을 돕지 않고 오히려 광구검을 토벌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똑같이 모반한 사례와는 좀 다른 게 사실 제갈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인공이 되길 원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광구검은 이와 달리 조예와의 의리에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후대 평을 보면 다 충신일색이에요. 습작치도 광구검 보고 군자들은 다들 광구검 보고 충신이라 그런다. 소설 연의를 편집한 모종강 같은 경우에도 광구검은 위나라의 충신이다. 후대 수많은 학자들이 다 충신이라 그럽니다. 다만 정치적 동기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문음과 친해진 계기가 있는데 문음이 조상과 동양인으로 관계가 좋았었다는 이유로 전공을 세워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 광구검이 이를 알고 후하게 대우했다. 유독 문음뿐일까요? 광구검도 같은 처지였어요. 그 얘가 동응제 전투 때 광구검은 손가락 빨고 있었습니다. 전공 세우라고 끼워줄만 하거든요. 그런데 동응제 전투에서 위나라군이 패하죠. 그때 돼서야 너 제갈탄이랑 자리 바꿔라. 제갈탄 걔 별로더라. 이때 광구검이 양주병권을 맡는데 상당히 잘한 게 있어요. 장특이 제갈탄한테 찍혀서 쫓겨날 운명이었는데 광구검이 장특을 합비, 당신은 신성이죠. 그 신성에 꼽습니다. 사실 이것도 좌천이긴 해요. 그 아문장이라는 자리, 즉 지휘관 측근에서 밀려난 거니까. 이 장특이 불과 3천으로 제갈각의 20만을 상대로 큰 공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양주병권은 상당히 강대한 병권입니다. 대우병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장특을 누가 구원하느냐? 사마부가 중군을 끌고 와서 구원합니다. 중군 움직일 게 아니고 광구검한테 구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군은 그 후방에서 병고만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장특이 왜 100일 동안이나 그 생고생을 했습니까? 원군이 수도에서 오고 있거든요. 광구검전 보면 광구검은 그냥 성을 지키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사마사 입장에서는 광구검한테 전공 주기 싫은 겁니다. 이미 정치적 거물인 광구검이 더 몸값을 올리게 두면 안 된다. 신성전투 서사를 처음 접하면 3000병력이 지키는 요충지를 왜 100일 동안이나 방치하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이런 정치적 배경이 숨어있다. 광구검전 서사 보면 이런 흐름 뒤에 뜬금없이 떨어지는 혜성을 보고 광구검과 문흥이 길조로 여겨 기뻐하였다. 이런 소회 속에서 매사에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254년 사마사가 하우연을 처형하면서 조방을 폐위시킵니다. 광구검이 이에 상당히 분개했다 되어 있어요. 광구검은 양주 도독제군사였죠. 당연히 수도에 볼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볼모는 장남 광구전이었어요. 광구검이 이 때문에 거사를 고민했던 걸로 보여요. 그걸 알고 아들 광구전이 편지를 보냅니다. 중책을 맡고 있으시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그리 스스로 지키길 급급하시냐. 훗날 사해의 꾸지람을 들을 일이다 해버려요. 이에 광구검이 눈물을 머금고 거사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광구전은 이후 그 3족이 처형됩니다. 광구검은 문흥과 의기투합하여 사마사의 11가지 죄상을 공표하면서 모반을 일으켰다 하죠.
태후의 교서를 위조했다 되어 있는데 그 11가지 죄상을 표로 올리고 태후가 허하노라 했다, 이걸 위조한 걸로 보입니다. 이 11가지 죄상은 추후에 멤버십 영상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광구검과 문음이 이끄는 병력은 대략 5, 6만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광구검의 난은 사마사편에서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광구검은 제갈탄, 등해한테 합류를 종용합니다. 이게 광구검의 첫 번째 페인이에요. 제갈탄과 등해는 광구검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해는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돼요. 낙가 인근에 부교를 띄우고 사마사 대병의 도하를 도와요. 이게 결정적인 게, 광구검이 문음과 문항을 낙가성으로 파견하는데 가니까 이미 사마사가 도하를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원래라면 낙가성을 포위하고 사마사의 도하를 막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문음이 벙찌니까 아들 문항이 한번 해보시다, 야습을 하는데 문음이 합류를 안 하죠. 길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문항이 분연하다가 결국 털리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사가 깜짝 놀라 눈에 고름이 터졌다는 그 전투입니다. 그리고 광구검의 두 번째 페인이 뭐냐면 회수를 걷는 것입니다. 광구검은 회수를 건너 주둔했다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병사들이 가족 생각에 탈주했다 되어 있습니다. 회수를 건너 합류한 현지 잡병들만 광구검을 따를 뿐이었다. 이게 하우영과 곽회가 쓴 전법인데, 이 병사들의 가솔들은 강을 건너는 순간 그냥 볼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광구검은 쫓기는 신세가 돼서 도망다니다가 안풍진에서 참수되죠. 고구려를 양악하던 장소 치고는 간단하게 제압된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예주, 서청주에서도 광구검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이 움직였다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중원에서 일개주의 의지에서는 모반에 성공할 수 없어요. 짱 박혀있는 촉이라면 모를까. 원술, 왕릉, 광구검, 제갈탄의 예가 다 같은 겁니다. 이 양주 북부 땅은 인접주들에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최소 2개주 이상은 확보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건 어찌 보면 사마씨들의 정치적 견제가 성공한 거라 볼 수 있는데, 광구검이 고구려 토벌 이후 이렇다한 활약을 하지 못했고 그 명성빨이 좀 딸리니까 주변에서 호응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광구검이 직접 장특을 구원하고 제갈각 상대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으면 이때 난의 양상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사마씨들은 그런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인은 오나라에 의존하였다. 오나라 병력은 오락으로 치면 방어력은 높은데 공격력은 낮습니다. 사병들이 다 호족들의 개인 재산이라 그래요. 자기 땅 지키는 건 잘하는데 쳐들어가면 적극적인 작전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사병들이 위험한 적전에 투입되는 게 싫은 거예요. 오나라의 공성이나 공격 형태를 보면 간보다가 철군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다 할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죠. 오나라의 3대 대승이라 할 수 있는 적벽지전, 석정전투, 이릉지전 모두 수비입니다. 광구검의 난 이후 일어나는 제갈탄의 난에서 그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오나라의 원군들이 수촌성에 들어가서 쌀만 축내고 작전을 안 해요. 제갈탄이 처음에는 군량미를 상당히 비축했다 되어 있는데 결국 물자 부족 현상을 겪게 되거든요. 제갈탄의 난에서도 오나라 병력은 그저 쌀만 축내고 있었다. 광구검의 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입니다. 손준이 광구검의 난에 호응해서 출병을 하는데, 보통 전쟁의 양상이 요충지를 빼앗기거나 하면 탈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주제군사 제갈탄이 병권을 가지고 합류하자 이걸 보고 그냥 철군해버립니다. 이건 주도적으로 싸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광구검이 선전하길 바라면서 숟가락 얹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형세가 불리해지니까 그냥 집에 가버린 거거든요. 물론 이게 맞긴 맞아요. 그 손준이 끌고 온 병력으로는 위나라 3개주의 병력과 중군을 상대로 싸우긴 어려워요. 그런데 광구검의 계산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기 가소들도 막 오나라에 볼모로 보내는 거 보면 과도하게 오나라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니 광구검의 난인데 광구검이 싸운 기록이 없어요. 문은 패했네? 손준 집에 갔네? 도망다니며 수풀 속에 숨었다가 들켜서 활 맞고 참수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관로가 광구검의 패망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게 풍수지리에 근거한 거예요. 관로가 길을 지나다가 광구검에 붙인 광구흥의 묘를 지나갔다. 그걸 보고 갑자기 흐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 이유가 묘자리 잘못 썼다는 거예요. 이곳은 나무가 울창하나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비문이 아름다워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터가 아니다. 현무장두, 현무는 머리를 감추고 청룡 무족, 청룡이 다리가 없으며 백호 함시, 백호는 시신을 물고 있고 주작 비곡, 주작은 슬피 울고 있는 터이니 광구검은 필시 멸족할 것이다. 머지않아 광구검 일가가 멸족하였다. 한마디로 광구흥의 묘가 명당이 아닌 흉당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백호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엄백호 편에서 얘기한 적 있는데 다른 사신들은 상상의 영물들이죠. 근데 백호는 실존하는 동물이에요. 물론 초기 백호는 그냥 흰 호랑이가 아닌 날개 달린 상상의 동물이었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 존재하는 백호를 뜻하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다른 사신들은 나타나는 것만으로 길조해요. 당연하죠. 용이나 현무, 주작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백호는 좀 다릅니다. 백호가 나타났다.
그런데 사람은 해치지 않았다. 이래야 길조예요. 특히 산새 중에 호랑이가 무언가를 품고 있는 영상. 이게 관루가 말하는 백호가 시체를 물었다. 그 백호 암시예요. 상당한 흉터로 봅니다. 물론 광구검의 일족이 멸족되진 않아요. 지원을 조건으로 오나라에 벌무로 가거나 도망간 아들들이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오나라가 망하고 사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광구검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제갈탄이 광구검의 양주 병건을 이어받게 되는데 머지않아 같은 곳에서 모반을 일으키니 왕릉 광구검과 함께 수춘삼반 즉 회남 3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전예가 깨우며 이르기를 광구검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깜짝 놀라 아니 자네가 어찌 여기 곧 체녀받은 일어나 답하길 먼저 광구검이 1만으로 고구려 병력 2만을 이겼다고 하나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최소 3만으로 5천 정도를 이긴 것에 불과하오. 광구검 기공비의 아문이 7개였다는 기록이 결정적인 근거요. 더욱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도 광구검의 난임이 무색하게 광구검은 이렇다 할 싸움도 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다 죽었어. 다만 방진보병으로 고구려의 철기병을 격파한 기록이 있으니 그의 통솔은 382매 그의 78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광구검은 문관을 거쳐 군부로 발령이 난 자요. 조예의 학문 스승이었으니 사실상 그의 특기가 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소. 하여 광구검의 무력은 60으로 하향 조정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보통 다른 위나라 명장이라 하면 고구려를 토벌할 때 문제의 서한평 인근에서 위세를 부리는 척하다가 본대에는 비류수를 건너 환도성으로 향하는 성동역수를 택했을 것이오. 허나 광구검은 아주 정직하게 환도성으로 쳐들어갔다가 야전에서 고구려 기병대에게 2차례 패한 것으로 보여. 마지막에서야 수비로 전향하여 방심한 동철왕을 격퇴했지만 이는 좋은 전략이라 볼 수 없어. 또한 광구검이 난을 일으켰을 때 예주, 서주, 청주 및 중군에 포위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어. 단지 일개주의 병력과 오나라의 지원에 의존하여 난을 일으켰으니 그의 실패는 사실 정해진 것이었어. 이에 그의 지력 역시 382매키에 56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광구검이 정치에는 소질이 있었던 것 같소. 둔전을 맡았을 때 농민들을 토목공사에 차출하지 말라는 상소를 올린 바 있고 사람 가려쓰기로 유명한 조예가 그를 상서랑으로 기용한 바 있으니 그의 정치는 76으로 올려줘야 할 것이오.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는 교본이 두터운 자들이 많았던 반면 척진자들은 없었어. 그리고 조방이 폐위된 뒤에도 조모에게 청하여 자신의 충성스럽게 죽은 부하는 물론이고 일개 병사까지 챙겨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부탁하기까지 하였소. 제갈탄에게 찢긴 장특에게 신성수비 임무를 맡긴 것도 그가 사람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근거요. 이에 그의 매력은 다소 높여주는 게 마땅하니 82를 주도록 하겠어. 유유히 나가려는 전예를 손찬이 형이 멈춰 세우고는 내가 그대를 거둬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에 전예가 답하길 사실 장군께서 나를 몇 번 구휼하였다 하나 이미 장군의 아내 후씨가 매일 나를 찾아와 관정이 먹는다는 값비싼 휴먼 그레이드 식량을 내주었어. 내가 밖에 여기 있으나 장군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같은 거지요. 허나 내가 여기 있으면 장군이나 후씨나 나를 찾아올 수고를 덜 것이 아니오. 산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이익이요. 장군께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소. 시간은 재물로 셈할 수 없다고 말이오. 이 일은 그것을 이르는 바요. 이에 손찬이 형이 잠시 생각하다가 설득되어 말하길 좋소. 내 그대에게 러브버그 토벌을 맡기겠소. 먼 서량 땅에서부터 이곳 내실까지 발견되니 참으로 근심이오. 이에 전예가 흡족해하니 다시 손찬이 형이 묻기를 그때는 돈가스를 좋아하시오. 멀리서 이를 엿듣고 있던 자가 있으니 관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다. 지금까지 광구검에 난해서 뭐였는지 잘 모르는 광구검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